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우리 지금 문제풀이 어디 하고 있습니까? 7장, 미시경제학 마지막 장, 후생경제학 파트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장 실패 요인 중에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시장 실패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번까지 했고, 이번에는 14번 보겠습니다. 7장 14번 문제. 자, 이 내용은 뭐 쉽죠, 그죠? 문제만 딱 풀면은 뭐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1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역선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선택, 감춰진 특성. 1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의 현대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악화는 이제 질 나쁜 재화, 화폐, 양화는 질 좋은 재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역선택이 질 나쁜 시장에 거래되는 게 정보 소자가 자기한테 손해되거나 나쁜 상품 사람과 주로 계약 거래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질 떨어지는 재화들만 거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품질 보정. 품질 보정은 이제 역선택 대응 방안 중에 질 좋은 정보 다자가 정보 소자에게 알리기 위한 신호 발송 수단으로 광고, 품질 보정 뭐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품질 보정은 신호 발송 수단인데 역선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맞고, 자격증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격증, 학벌, 학력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 질 좋은 노동자가 이제 잘 모르는 기업가에게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질이 좋으니까 나를 채용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 발송 수단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이자율 대신에 신용할당. 이것도 이제 금융 대출 시장에 역선택을 막기 위한 선별행위죠. 신용할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제 자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이자율을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올리버리면 더더욱 위험한 사람이 빌리러 오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해서 선별해서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만 빌려주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대출 금지하는 그런 게 신용할당이죠. 이용하는 경우 역선택을 완화할 수 있다. 맞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화재보험에서 손실의 일부만을 보존해주는, 우리가 이제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공동보험이라고, 공동보험. 그 다음 부분보상이죠. 완전 보상이 아니라 부분보상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자기 부담 비율이 있듯이 완전 보상이 아니죠. 일정 비율만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요거하고 이제 기초공제보험 일정액 이상만 보상해주는 보험, 이런 거는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거죠. 역선택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나태한 활동, 사고를 막 내버리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죠. 또 하나 더 하면 이제 할인할증제, 보험료의 할인할증제, 이런 것도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럼 15번인 도덕적 해이를 또 물어봤는데, 다음은 도덕적 해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중고차, 답은 1번이죠. 우리가 고유명사잖아. 중고차 시장, 레몬 시장, 비총 개살구 시장, 역선택 발생 상황을 말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본인 대리관계, 주인 대리관계는 무조건 이제 도덕적 해만을 말하는 거고,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이거는. 그 외에는 좀 더 도덕적 해 보세요. 1번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는 것, 맞죠? 그다음 선출된 공무원은 우리 대리인이잖아. 국민의 대리인들.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맞죠? 도덕적 해. 그 다음에 4번 근로자의 근무 태만, 노동자의 근무 태만, 도덕적이고. 5번에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차입자의 도덕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19번 이제 풀면서 이 파트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19번.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된 경제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1번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보험입니다. 부분보상보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유인보상설계, 인센티브제. 요거는 이제 잘 알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척에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 한다. 맞죠? 감추어진 행동은 도덕적 해이, 감추어진 특성은 역선택.
4번에 이제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물론 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는 노력이고, 선별이란 정보 소자,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쪽이 그에게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버리는 행위다. 맞죠? 이 두 개 다 이제 역선택 대응 방안이죠. 다 맞네. 그 답은 5번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자, 강제보험. 강제보험. 이거는 강제시키는 거는 사고 낼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 역선택을 막기 위한 거죠. 사고 잘 내든 안 내든 이제 강제 가입. 역선택 해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맞다.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불리한, 강제보험은 역선택은 해결하지만 해소합니다만은 사고 안 내는 사람들이 불리하죠. 사고 안 내도 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그죠? 사고 내지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불리한 제도가 됩니다. 강제보험은. 제가 자동차 보험하고 건강보험 가입하는데 병원에 뭐 몇 년 만에 병원에 가본 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잘 안 내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자동차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불리하죠.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강제 가입하는데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죠? 뭐 조금 뭐 감기 아파도 뭐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고 뭐 그냥 견디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뭐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입원해 있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병원에 잘 가기 싫어하잖아요. 자동차 사고도 거의 뭐 몇 년 동안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년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게 아깝습니다만은 뭐 강제보험이니까 가입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 거의 끝났고, 이제 20번부터 이제 외부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외부 효과는 내용이 조금 많죠. 자, 20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외부 비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그럼 이제 생산의 외부 불경제죠. 재화의 생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재화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때 이제 보기 보니까 너무 적게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고 뭐 가격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현 상태를 물어봤어요. 현 상태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외부성 4개 있죠. 생산의 외부 경제, 불경제, 소비의 외부 경제, 불경제 다 그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생산의 외부 불경제 아닙니까?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사적 한계 비용이, 자, 사적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래 공고 곡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 사적 한계 편익, 사회적 한계 편익, 이거는 생산의 외부성이니까 수요는 뭐 사적, 사회적 똑같고요. 이 사적 한계 비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산 활동으로 C가, 제3자 C가 피해를 보니 그걸 고려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 요거는 이제 진정한 사회적 공급인데 이거는 시장에 안 보인단 말이죠. 시장에 보이는 건 요것만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요만큼만 만들어지고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여기 진정한 사회적 공급이니까 요거하고 만나는 여기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고 여기가 최적의 가격이 돼야 되는데 가격은 너무 낮고 거래량은 너무 과잉 생산되는 시장 실패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죠. 그러면 일단 요 문제 풀고요. 그럼 요 지금 상황인데 시장의 가격은 이제 거래량은 너무 과잉 생산될 것이며 최적보다, 그리고 가격은 과도하게 낮을 것이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현 이 재화는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생산될 것이며 최적보다,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도하게, 가격은 또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너무 낮게 형성된다. 이게 2번이 답이죠. 이걸 이제 그림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림을. 그럼 이제 생산의 외부 경제는 이 반대 그림이잖아요. 이건 외부 불경제고요. 이게 외부 불경제고, 생산의 외부 경제는 이 사람 생산활동으로 남한테 이득을 주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위, 아래, 이게 잘 기억해야 되나? 밑으로 처지게 되는 게 외부 경제죠. 그 외부 경제는 여기가 이제 최적 거래량이고 사회적 최적 거래량, 여기가 사회적 최적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현 균형은 가격은 너무 높고
거래량은 너무 과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소비, 주로 이제 시험에 생산의 외부성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갑자기 소비의 외부성이 또 나오면 이러면 헷갈리니까 아예 소비의 외부성도 그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성은 외부 효과는 시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실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의 외부성은 이렇게 또 이제 이건 소비의 외부성인데 소비 이제 요 사적 관계 편익이 있죠. 개인적인 이제 수요 곡선인데 이 사람이 소비 활동으로 남한테 이득을 주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면 만약에 남한테 이득을 주면은 사회적 관계 편익이 위로 갑니다. 외부 경제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이 소비 활동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관계 편익이 밑으로 쳐지게 되죠. 이렇게 외부 경제는 그러면 이거 이제 공급 곡선에 있다. 요 사람하고 직접 거래하는 공급선 있으면 얘는 사적 관계 비용이자 사회적 관계 비용 똑같고요. 무조건 시장에서는 여기서 거래됩니다. 여기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제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고 여기가 최적의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높고 거래량 너무 많다 이러면 되고요. 외부 경제는 여기가 이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고 여기가 최적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낮고 거래량은 너무 과소 소비된다. 이렇게 이제 또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소비의 외부성의 그림입니다. 이건 생산의 외부성의 그림이고요. 이거 잘 기억해 두다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20번은 외부상의 현 상태를 이렇게 물어본 문제고, 그 다음에 21번 한번 봅시다. 환경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환경문제,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외부 불경제를 자아내는 대표적인 행위죠. 이 환경문제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밑에 이제 네 가지가 각종 그 환경오염을 줄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네 개 읽어보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이 오염세 부과 방식이죠. 피구세. 그다음 2번 오염물질 처리 시설의 의무화, 이런 이제 정부의 직접 규제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일체의 오염물질 방출 금지. 여기 좀 이상한 내용이 틀리죠. 우리 오염은 원론적으로야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겠지만 오염 정화 비용을 따져봤을 때 너무 완전히 완벽히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체 오염물질 방출 금지. 여기 좀 내용이 틀리네요. 답은 3번이고요. 오염 피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상 청구권의 확립. 이거는 이제 코승리가 되겠습니다. 코승리.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립니다. 외부성에 대한 대책이 여러분 공부하셨다시피 일단은 외부성 대책, 외부 효과 대책으로 크게 이렇게 이제 분류되죠. 첫째, 시장 요인을 통한 간접 해결 방법. 자, 간접 이렇게 해결 방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시장화 방법이라 하기도 하고 내부화 방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다 4개가 있죠. 첫째, 이제 피구가 말했듯이 피구를 붙이되고 안 붙이되고요. 피구 보조금, 피구세, 보조금과 세금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합병하는 방식이 있고요. 합병.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코승리. 사후에 재산권을 할당해서 재산권을 줘가지고 협상, 재산권을 누구한테 줘가지고 재산권을 협상 거래하라. 협상 거래하는 방법. 이 코승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오염 면허권 제도 이런 게 있죠. 오염 면허 제도. 이것이 시장윤을 통한 간접 시장화 내부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 개입.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게 또 크게 나오면 이제 직접 규제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근데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는 일단 요 1번 방법, 2번 방법보다는 1번이 더 좋은 해결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물론 이제 1번으로 해결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또 직접 개입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방법론으로 따지면
2번보다는 1번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1번, 2번보다 정부가 직접 개인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그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다시 봐야 되지만 요 간접 방법들 중에는 요 네 개를 자세히 또 이제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일단 방법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1번은 이제 보기 1번은 벌금부가 요 피부세, 오염세 요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여기에서 직접 규제, 처리시설, 정화시설 의무화 뭐 이런 거고요. 3번은 이제 내용이 들리죠. 일제 오염물질 방출 금지. 거기에 이제 여기 배출오염 기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염은 완전히 제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이제 코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승리. 그래서 일단은 뭐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방법론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오염은 완전히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정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화비용 때문이죠. 오염이 너무 많으면 피해비용도 많지만 또 완전히 정화하려면 정화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오염은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책에도 그 기본서에 이제 참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오염량이라고 본다면 뭐 정화량이라 반대로 봐도 되고 오염량이라고 하네. 일단 오염량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피해비용이 쫙 올라가죠. 오염 피해 총비용. 그러니까 오염량을 줄이려면은 또 정화 총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정화 총비용. 이렇게. 오염과 관련된 비용은 피해 총비용과 정화 총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종으로 합하면 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이 있다. 총비용이. 오염과 관련된 총비용. 그러면 이게 최고 낮은데 여기가 최적 오염량이라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데는 어디냐면은 두 한계 비용이 같아진 데입니다. 정화 한계 비용이 차 올라가요. 정화 한계 비용. 그 다음에 피해 한계 비용이 차 올라가죠. 피해 한계 비용. 요 두 한계가 같은 곳이 여기가 만나는 데가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여기가. 요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참고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취지로 보면은 오염을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너무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간단히 그리 보시고요. 이제 정보량도 이거 같은 논리로 정보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보량도 최적 정보량이 뭐 원론적으로 보면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또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면을 고려했을 때는 완벽한 정보까지 입수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이 최적 오염량하고 비슷한 취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은 이제 코승리. 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코승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코승리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일단 23번에 코승리에 따르면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코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 방법이 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 이렇게 물어봤는 거죠. 코승리를 이제 집중으로 보자면 코승리 요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코승리 방법의 문제점이라 하기도 하죠. 문제점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제 조건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재산권을 할당하여 A와 C 간에 원인 제공자와 제3자 간에 협상하여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화폐 협상하고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협상이 잘 안 될 때 말이죠. 협상이 잘 안 된다면은 소송 걸리고 시간 비용, 심리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협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자, 그러면 어느 때 이게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거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죠. 당사자가 아주 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권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죠. 화폐 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무임승차니까 이제 피해 안 받았는데도 피해 받았다. 뭐, 또 100만원치 피해 받아놓고 500만원치 피해 받았다. 이렇게 거짓 신고가 들어갈 때, 이제 기술적 증명이 또 어려운 경우,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 걸리고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당사자가 소수인 경우, 그 다음 재산권 측정이 화폐가치 측정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경우, 그다음 무임승차가 없도록 얼마나 피해받았는지 정확하게 그 피해액이나 이런 거를 기술적 증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코승리로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죠. 1번 명확한 재산권 확립, 이게 이유예요. 재산권을 정확하게 화폐 가치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래 비용,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없이 이제 협상이 잘 되고 거래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이런 거죠. 얼마나 피해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답은 4번이네. 이해 당사자 간의 보상 금액에 대한 줄다리기. 줄다리기 한다는 거는 이제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럴 때는 상당히 이제 거래 비용이 많이 가도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승리 문제점을 약간 이야기했고요. 역으로 말하면 이제 코승리로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승리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상호성에, 이제 상호성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상호성. 코승리는 상호성을 주장하고 있죠. 상호성이란 뭐냐면은, 이 공의 가해자가 있고요. 공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재산권을 누구한테 주는가 그 문제 아닙니까? 공의 가해자한테 공의 배출권을 줘서,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줘가지고 이 피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제 이 피해자한테 환경권을 줘가지고, 환경권 줘가지고 가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래 주나 저래 주나 어차피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효율적 해결 방법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상호성이죠.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효율적인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된다. 그게 상호성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상호성이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도덕적 문제는 이제 가해자한테 공의 배출권을 줘가지고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비용 부담해서 해결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분배 문제가. 그런 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의 가해자는 기업들이고, 돈 많은 기업들이고, 공의 피해자는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공의 배출권을 준다는 거는, 이게 공의 가해자, 돈 많은 사람들한테 권리를 줘가지고, 이 피해자, 서민들, 돈 없는 자들이 또 비용 부담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소득 분배 문제도 생긴다. 도덕적 문제도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지만, 여하튼 경제적으로는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사회적인 동일 해결 방법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상호성이죠. 네. 자, 코승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있을 건데, 사례 문제 약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승리도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 몇 번으로 가냐면 이제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은 오염 면허권 제도가 출시했는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염 배출권, 오염 면허권 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요. 요 문제는 24번은 그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됐을 때 오염 배출권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제 오염 면허권 제도가 나왔는데요. 자, 오염 면허 제도는 특징이 뭐죠? 특징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오염을 줄이는 방법들 중에 최고 좋은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죠.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저비용입니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죠.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제 일단 오염 면허권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최적 오염량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최적 오염량만큼 면허권을 발부하기 때문에 발부하기 위해서는 전체 최적 오염량이 얼마인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 간에 기업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매매가 가능해지죠. 매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이제 여기 나오죠. 매매가 될 때, 자, 기본 1인 유비하죠. 매매가 될 때 면허권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면허권 가격은 매매하는 기업들 간의 정화비용 사이, 정화비용을 반영하고 있죠. 면허권의 가격은 이 면허권을 매매하는 기업들 간의 정화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야만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면허권 가격보다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 면허권을 사게 되고요. 이 면허권 가격보다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권을 팔아먹게 되죠.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 면허권을 매입을 하게 되고요. 정화비용이 이 면허권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권을 팔게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면허권 제도를 쭉 배웠는데, 지금 24번은 면허권 가격을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정화비용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화비용 사이에서 무조건. 그럼 정화비용이 높은 기업은 그 면허권을 사게 되고요. 그럼 왜 사냐? 싸게 사가지고 정화비용이 절약되잖아. 높은 정화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면허권을 사면은 정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오염을 방출할 권리를 사기 때문에 정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정화비용 낮은 기업은 이 높은 가격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먹고 좀 싼 정화비용을 들여서 정화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득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또 조금 복잡하게 보통 기업 두 개를 두고 기업 두 개를 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통상인데, 이 문제는 기업 세 개로 나왔어요. 세 개로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화비용, 각 세 개 기업의 정화비용 사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석유화학업체 3개가 있다. A, B, C 기업. 3개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의 현재 배출량 및 배출량 단위당 감축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래서 현재 요 화학공장들의 오염 배출량과 감축 비용이란 정화비용입니다. 정화비용. 그래서 A기업, B기업, C기업 현재 오염 배출량은 50단위를 배출하고 있고 70단위를 배출하고 있고 80단위를 배출하고 있고, 총 오염 배출량은 200단위의 오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화비용은 단위당 정화비용은 비용이 나왔죠. A기업은 10만원, B기업은 20만원, C기업은 30만원,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화비용. 이렇게. 자, 그럼 감축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을 120단위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0단위가 나오고 있는 오염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최적 오염량이, 우리나라의 최적 오염량이 120단위로 나왔겠죠? 120단위. 80단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20단위가 최적 오염량이니까. 그래서 업체들마다 40단위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각 업체에게 부여했다. 자, 그러니까 세계 기업이고 120단위가 최적 오염량이니까 각 기업들에게 면허권을 40단위의 면허권을 배부했습니다. 이건 이제 빠른 면허권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여받은 거는 정부한테 이제 무료로 부여받은 거는 면허권 부여.
40 단위씩의 면허권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40 단위, 이거 면허권입니다. 40 단위, 40 단위, 이렇게. 네. 그러면, 일단 매매가 안 되면은, 요 A기업은 50단위 그 오염 배출해서 40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10단위를 줄여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그럼 B기업은 30 단위의 오염을 정화해야 되고요. C기업은 40 단위의 오염을 정해야 돼요. 매매가 안 되면은, 40단위까지는 허용하고 있고, 면허권이 있고요. 그 초과되는 거는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각 업체에게 부여했다. 그 업체들이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면,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은 얼마인가? 자, 배출권이 매매가 될 때, 매매가 된다면, 배출권의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는, 보통 기업이 2개면요, 정화비용을 반영하잖아요. 기업이 2개면, 요거 요리 들으면 10만과 20만 사이, 요리 들으면 20만과 30만 사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3개 기업이 나왔어요. 3개 기업이.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3개 기업이라도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3개 기업 중에, 제일 정화비용이 낮은 게 이제 10만원이고, 제일 높은 게 20만원. 그러면 10만과 20만 사이, 10만과 20만 사이는 확실합니다. 10만과 20만 사이인데, 그러면 1번 10만원, 2번 15만원, 3번 20만원, 4번 25만원 다 해당되고, 그러니까 보기 4개 다 해당되잖아. 지금 10만과 20만 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찍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다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딱 찍어가지고 각 중앙값 20만원으로 딱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만원 이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면허권 가격이 20만이다. 10만과 30만의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으로 2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게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만약에 면허권 가격이 20만원이면 A기업은 정화비용이 10만이니까 팔라 하겠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40 단위의 면허권을 다 팔려고 내놓을 것입니다. 면허권 가격이 20만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40단위를 공급합니다. 40단위의 면허권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B기업은 정화비용도 20만이고 면허권 가격도 20만이고 사든 말든 똑같으니까 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C기업은 이제 정화비용이 30이니까 이 면허권 20만원짜리 면허권을 살라고 하겠죠. 자기는 이제 얼마가 모자라냐면 80단위의 오염을 방출하는 면허권 40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40단위가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40단위를 살려고 합니다. 수율합니다. 제가 잘 찍었죠. 20만원 딱 찍으면 바로 답이네요. 지금 수요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죠. 공급량 40단위, 수요량 40단위에서 균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B기업은 사기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요. A와 C기업이 이제 40단위를 사고 팔게 됩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오네, 그죠? 답은 20만이네. 20만. 이게 제가 잘 찍었는데, 그러면 15만이나 25만원 내가 이제 왜 안 되는가 보면, 만약에 면허권 가격이 만약에 15만원이면요. 15만인 경우 한번 볼까요? 15만이면 이 사람은 팔라 하겠죠. A만. 40 단위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B, C가 다 살라 하겠죠. 정화비용이 이제 자기들의 정화비용이 면허권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 B나 C나 다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B는 30 단위를 살려고 하고요. 수요. C는 40 단위를 살려고 하겠죠. B는 지금 70 단위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 40 단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30 단위가 이제 필요하니까 30 단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수요가 70 단위. 공급이 40 단위밖에 안 돼.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로 당연히 면허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면허권 가격이 25만원 합시다. 25만원까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25만원이면 A나 B가 다 팔려고 하겠죠. A가 40 단위를 팔려고 하고요. 공급. B도요. 자기 정화비용이 20만원이니까 면허권 가격이 25만원이니까 팔려고 하겠죠. B도 30 단위의 면허권을 공급한 C만 살려고 하겠죠. 40 단위를. C만 40 단위를 살려고 하네. 그럼 이거 보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되겠습니다. 70 단위의 공급량이고 수요는 40 단위밖에 안 되니까 초과 공급이. 그러면 가격 다운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20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뭐 기업이 3개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됐지만 보통 기업이 2개 나옵니다. 2개. 2개면 바로 이제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이 정합이용 사이에서 면허권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그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허권 제도도 이제 배웠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우리가 오염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제 면허권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오염 세부가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에는 감산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이 만드는 업체에게 종이를 생산하면 폐수가 나오니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 줄이라, 생산 줄이라. 그럼 우리 종이 생산 안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러면 보조금 줄 테니까 종이 생산 좀 줄이래. 이런 감산 보조금. 감산을 시켜가지고 종이 생산을 줄이게 해가지고 공해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극히 드물게는 이제 정화시설 하라고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화시설 해라, 이 돈 줄 테니까 정화시설 달아라. 이런 그 정화시설 보조금 방법이. 그러면 그거 4개 있죠. 오염 면허권 제도, 피구세, 그 다음에 감산 보조금, 그 다음에 정화시설 보조금. 요 4가지 방법이 이제 그 오염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그 순위, 효율면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나쁜지 순위도 한번 이렇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기본서에는 참고에 이제 우리가 감산 보조금이나 정화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참고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권 제도하고 오염세는 뭐 우리 본문에, 기본서 본문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감산 보조금이나 정화시설 보조금은 참고에 이렇게 나타나졌는데, 그 4가지를 보면은, 자, 이제 오염 면허권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염세, 피구세 혹은 오염세 방식이 있고요. 피구세를 해야 되고 오염세를 해야 됩니다. 피구세, 오염세 있고, 그 다음 이제 종이 생산 줄여라, 보조금 줄 테니까 감산 보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시설 하라고 아예 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화시설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염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이 방법들을 이거 전부 다 이거 시행하기 위한 시행 조건은요 똑같아요. 일단 최적 오염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적 오염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정화비용 정보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최저 오염량 정보, 정화비용 정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이 4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은 그렇고요. 그럼 요거 이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요 4개 공통점, 4개 다 공통점은 전부 다 오염량이 최적 오염량으로 감소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오염량이 최적으로 감소한다. 최적 오염량으로 감소한다. 그거 4개 다 공통입니다. 최적 오염량이 감소한다. 최적 오염량으로 감소한다. 그거 하나만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그거 하나는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오염량은 다 감소하는데, 이제 오염량 말고 이 종이 업체라면은 종이 생산량이 최적으로 준다. 우리가 외부 불경제는 종이가 너무 과잉 생산하잖아. 과잉 생산되는데, 과잉 생산되지 않고 이제 종이 생산을 또 줄여야 되죠. 그 종이 생산이 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요거 줄고요, 요거 줄고, 요거 주는데, 이거는 감산을 하면은 보조금 주니까 종이 생산도 줍니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으로 감소한다. 요것도 감소하고요, 요것도 감소하죠. 이거 이제 3개는 똑같아요. 근데 요 놈은 안 된다. 이거는 정화시설 보조받아 그걸 정화시설을 달아버리니까 오염은 줄어드는데 이 기업의 비용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 생산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감산 보조금은 그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 보조금은 또 공해 피해자들, 국민들한테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이걸 공해 가해자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거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불쾌하죠. 심리적으로 불쾌.
이것도 심리적 불쾌. 이것도 보조금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는 그 종이 업체에게 비용 부담시키는 겁니다. 종이 업체에게 비용 부담시키는 거니까 심리적 안정, 심리적 안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심리적 안정, 이게 심리적 불쾌. 그럼 그 이제 순위가 나오죠. 이게 제일 나쁘고 그다음 이거 나쁘고 그다음 이거 두 개는 일단 똑같은데 이거 두 개 중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피구세 방식보다는 오염 면역건조제를 하는 게 비용, 오염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방법이 되죠. 이는 비용 최소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오염 이게 네 개만 따지면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구세 방식, 그 다음에 감산 보조금 방식, 정화시설 보조금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염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들도 비교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까지 또 하고 또 계속 남은 문제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